여러분, 역사의 이야기라는 게요, 사실은 그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역사가들, 특히 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선구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서양 세계의 보편적 역사관을 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이게 아시아의 진짜 모습을 가려왔던 좀 문제적인 시각이었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아시아의 역사는 서양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그 렌즈를 벗고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서양이 만들어낸 근대성이라는 어떤 기준, 그 틀을 아시아 사회에 그냥 똑같이 가져다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양의 국가 개념으로 아시아의 모든 정치 체제를 설명하려고 들면 각 문화랑 역사가 가진 그 고유하고 복잡한 면들이 다 뭉개져 버리는 거죠. 모든 걸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흐름에 맞서서 아시아를 안에서부터 아시아의 눈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한 세대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 아시아의 선구적인 역사가들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 중 한 분이 바로 이 박한재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인생, 나의 50자술이라는 회고록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학문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돌아보기로 결심하셨죠. 그리고 또 민두기 교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은 김준엽 선생님 같은 분들과 함께 그전까지는 사실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베트남 역사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여는데 앞장서섰습니다. 자, 그럼 이 선구자들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박한재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의 고백은 어찌 보면 한 시대의 자화상 같았거든요. 이 회고록에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정년을 15년이나 남겨두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국 학자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분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갈등이 숨어 있어요. 한쪽에는 뭐 관리가 들거나 판사가 되는 것처럼 부모님 세대가 기대했던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길이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학자로서 그가 실제로 걸어야 했던 길, 그러니까 타지에서 생활하고 실패도 맛보고 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길이 있었던 겁니다. 힘들지만 그게 바로 진짜 학문의 길이었던 거죠. 박 교수님 술서로 자기 대학 시절을 딱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이랑 시위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딱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잖아요.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솔직함 있잖아요. 자신의 약한 모습, 힘들었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는 엄청난 위로와 공감을 줬던 거죠. 이게 바로 그가 학문회에 또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인의 고민이 결국엔 새로운 학문적 질문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럼 이 선구자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뭘 봤을까요? 그들의 새로운 렌즈를 통해 본 아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제 그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분들의 연구는 아시아 내부의 복잡한 사회 역학에 주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화교인데요. 이게 그냥 해외에 사는 중국인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동남아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라 국적까지 얻은 아주 독특한 집단이죠. 인도네시아 화교 사회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아시아 사회는 서구의 단일민족 국가라는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양 시각으로는 잘 안 보였던 아시아 제국의 어마어마한 스케일.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무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그 광대한 단지에서 유일하게 남은 흔적일 정도니까요. 당시 아시아가 가진 기술력과 동원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걸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연구가 얼마나 깊었냐면요. 고대 법률 시스템까지 파고들었어요. 수백 년 동안 잊혔던 복잡한 중국 법전들을 막 찾아낸 거죠. 예를 들어 당육전 같은 법전은 모든 정부 기관의 업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이걸 보면 고대 중국이 미개하거나 비체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발달한 관료제 국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정체된 동양이라는 서구의 편견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발견이었습니다. 일본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메이지 유신하면 서양 따라하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지세 개혁 같은 일본 내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근대 제국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는지 그 내부의 동력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의 변화를 일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선을 현재,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역사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은 역사의 평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유산으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먼 훗날 어떤 역사로 기록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